얼어붙은 바다, 얼어붙은 하늘. 과연 동아시아의 냉전의 시대는 갔는가? 냉전 종식이 선언된 후에도 동아시아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얽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됐다. 그 어떤 선언이나 화해의 약수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놓지는 못했던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주종 관계였지 이런 협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로 반목해온 동북아를 두고 각각 바다로 둘러싸인 군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금 이곳에 또 한 차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패권을 잡기 위한 뜨거운 각축이 시작된 것이다. 부산항, 우리나라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8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의 항구다. KBS 제작팀은 부산항과 인근 해역의 순환 근무를 위해 출동하는 해양경찰 경비대 함정에 동승했다. 해경의 임무는 매우 광범위하다. 영해상에서의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은 물론 항만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해경의 몫이다. 출항할 때는 저희들 출항할 때는 항법을 좀 준수해서 해주세요. 부산항을 벗어난 경비정은 목적지인 특정 금지구역으로 향했다. 여기 레이더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빨간 이 선이 영해선입니다. 영해선이고 흰 선으로 쳐진 이것이 특정 금지 구역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으로 연결된 이게 이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경비하는 구역은 이지선을 기점으로 해서 특정 금지 구역 요 사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지 구역은 조업, 즉 고기잡이가 금지된 지역으로 화물선이나 상선의 통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바다의 고속도로인 셈이다. 10년 전에 여기 부산에 계속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10년 전에는 배 선박의 상선 척수가 1시간에 한 두세 척 정도 볼 수 있으면은 최근에는 한 8, 9척 이렇게 늘어나고 선박의 출방 횟수가 잦은 것 같습니다. 육지로부터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부산 해경 소속 1503호가 근무 교대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경비 근무에는 헬기도 동원됐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9대. 해상 치안 및 조난 구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해경의 업무 영역은 이처럼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바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바다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냉전 시대는 갔지만 지금도 이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각축전은 과거와 달리 경제 전쟁의 성격이 강화됐다. 최근 일본은 자국 내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야간 비행이 가능한 최첨단 헬기를 포함해 70여 대의 헬기를 해상보안청에 배치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동북아 해상 경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 국가의 이익이 많이 대립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0년 이후 동북아 지역 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해상 운송은 연 평균 37%의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왔다. 컨테이너와 물자를 실어 나르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배들로 지금 동북아의 바다는 만원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한, 중, 일 3국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공항에 위치한 항공교통관제소.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다니는 비행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관리하는 곳이다. 여기만 Korean 6 to 7.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이 관제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영공에 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루 900여 대의 비행기가 오가고 하늘에는 언제나 평균 40여 대의 비행기가 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항공교통량이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약 8.3% 정도 되는데, 참고로 보면 72년도엔 일일 평균 100대, 그리고 92년도에는 일일 평균 500대, 2001년도에는 일일 평균 한 900대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에 출발을 해서 쭉 나가가지고 이쪽에서 대련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하늘이 이처럼 붐비게 된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장벽들이 거치면서부터다. 현재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국제선 비행기 중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는 하루 평균 88대. 북한과 구소련의 하늘을 통과하는 것도 40여 대에 이른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항공교통관제소 사이에는 핫라인이 연결돼 있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항공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평양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민간 항공기 같은데요. 확실하게 지금 목적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함흥까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항공기인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북쪽은 구소련의 브라디보스톡 비행정보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일본 비행정보구역입니다. to contact 강릉 approach 304.0 です.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구소련의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사방으로 열린 길을 갖게 됐다. 세계로 향하는 길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넓어진 것이다. North to clear of traffic at verified carnival 370. 우리나라를 둘러싼 하늘과 바닷길의 변화, 이 모든 것은 구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개방이 가져온 결과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으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전쟁의 격전지가 됐다.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시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남 광양항 부두. 자정을 넘긴 시간이지만 컨테이너 선적 작업으로 쉴 새가 없다. 중국 천진과 상해항을 목적지로 해서 수지하고 화학약품을 400TU를 선적해서 전체 화물에 우리 한진 윌밍턴의 4000TU에 대해서 한 10%에 해당하는 화물을 양화하고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중국행 컨테이너선 윌밍턴호에 동승했다.
윌밍턴호는 컨테이너를 최대 4,000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 5만 5천 톤급 대형 선박으로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상선이다. 항구를 벗어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바다에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가득했다. 요거는 저 조그마한 피더선이에요. 피더선이 돼갖고 조그마한 컨테이너 선박인데 저희 배들은 이제 배가 크니까 큰 항구에 들어가면 수심 얕은 데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저런 조그마한 배들이 그런 저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싣고 그런 조그마한 항구를 들어가는 거죠. 한중간 오가는 피더선을 자주 보게 되나요? 아, 많죠. 여기 가면은 저 중국 근해에서는 저 수심이 좀 얕으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고 이래갖고 그런 피더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윌밍턴호에 실린 화물은 전체 적재량의 약 70%. 만재한다면 최소한 13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저희 배 위치요. 저희 배는 지금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 위치는 이쪽에 있고 이쪽이 요동반도가 해당되고 이쪽은 산동반도의 끝자락에 해당되겠습니다. 광양을 출발한 지 30시간 만에 윌밍턴호는 랴오둥 반도 해역으로 접어들었다. 목적지인 텐진의 신강항이 가까워지면서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96년도부터 이 항로가 개설된 걸로 압니다. 거기 왜 그러나 하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급증하는 물동량 때문에 중국 선사 말고는 외국 선소로서는 제 회사가 처음으로 중국의 직항로, 중국에서 수송하는 미주 직항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항만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중국 국기가 올려졌다. 다른 나라에 입항할 때는 그 나라의 국기를 거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입항을 책임지게 될 파일럿의 승선. 이들은 항구에 입출항을 전담하는 일종의 길 안내자다. 모든 항구에는 이 같은 파일럿이 있는데 항구마다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물길을 꿰뚫고 있는 이들이 선박의 입출항을 책임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선장의 권한이 파일럿에게 일임된다. 신강항은 얕은 수심 때문에 바다 밑바닥을 파서 별도의 뱃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러나 윌밍턴호와 같은 대형 선박이 들고 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 여기 차트를 열어 보면은 요 하얀 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 10m 등심선이고요. 요 오래돼 있는 게.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요 파란 선은 5m 등심선입니다. 그리고 요 라인들이 지금 저 수로 페어웨이가 되겠습니다. 요 보시다시피 여기 등심선 여기 처음도 5m 아닙니까? 5m에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이제 길로 이렇게 만들어 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조금은 저 수심이 조금 얕은 배들은 요리 밖으로도 갈 수 있지만 본선 같은 경우는 10m 등심선 밖으로 해갖고 요 찬열로 해갖고 이렇게 진입을 해야지. 안전하게. 더욱이 수로의 폭이 200여 미터에 불과해 윌밍턴호와 같은 대형 선박들의 경우에는 두 대가 나란히 통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방 통행으로 들고 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입항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서너 시간. 광양항을 출발한 지 37시간 만에 부두에 접안할 수 있었다. 이곳 부두에서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컨테이너 때문에 밤새도록 선적과 하역 작업이 이어졌다. 텐진항은 수도 베이징의 해상 관문이자 북중국 지역의 물류 집산지다. 작년에는 컨테이너 314만 개가 이곳을 통해 거래됐는데 상하이와 센젠, 칭다오에 이어 중국 네 번째 규모다. All station, all standby. All station, all standby. 현재 이 해운사는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 증편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시장이 열린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이곳을 들고 나는 물동량은 세계 물동량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장악하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 살고 있는 도시는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다. 그 한 축이 도쿄와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을 잇는 서쪽 라인이다. 다른 하나는 니카타와 울산, 그리고 포항과 청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동쪽 라인. 이 지역들이 동아시아 경제의 핵심이다. 때문에 이 거대한 경제 벨트의 물류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I think Northeast Asia has or is becoming a particularly important region within Asia as a whole, and to some degree within the global economy as well.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Japan at the moment, which is going through profound economic difficulties, and for which we really do not see any great prospects over the coming 5 years. With the exception of Japan, we do see South Korea and China as being, particularly China, of course, because China is now the center of a great deal of attention. We see those countries as being an engine of growth in Northeast Asia and North Asia.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10월, 미국은 수도 카불에 대한 공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표면상의 목적은 북부 동맹군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탈레반의 병참망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였다. 현재 경제 분야에서 물류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 로지스틱스는 원래 병참이라는 군대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참의 중요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독일군은 패퇴하는 소련군의 뒤를 쫓아서 소련의 심장부 스탈린그라드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독일군은 보급망이 끊기면서 괴멸되고 말았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한순간에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는 힘, 바로 그것이 병참이자 물류의 위력인 것이다. 로지스틱스, 이게 군대로 말하면 병참입니다. 물류라고 하면은 physical distribution, 그래서 굉장히 협의의, 아주 협의의 물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로지스틱 그러면은 그 화물 유통, 종합 화물 유통 경영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물류라는 말을 쓰지 말고 로지스틱이라는 말을 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물류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물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하는 물류라고 하는 것은 종합 화물 유통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책납콕 공항.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공항 활주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들로 붐비고 있다. 한밤중에서 이른 새벽 사이에 공항을 찾는 비행기들은 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 전용기들. 도착 즉시 신속하게 하역 작업이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물류 전문 회사 DHL. 이곳에 자신들의 태평양 지역 운영 본부를 두고 있다. DHL의 단골 고객들 중에는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이 다른 운송 수단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DHL을 이용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빠르다는 점 때문이다. There is a huge, and probably a lot of companies have now gone past this, but there was a huge cost in carrying inventory. Not only in terms of having the inventory spread around parts of the world, but also that there was that inventory was out of date by the time they got to use it because it wasn't spread and wasn't used in regard to the customer. So that was a big aspect of it.
DHL이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비결은 자체적으로 구축해놓은 물류망 때문이다. 만약 홍콩에서 중국의 청도로 물건을 보내야 한다면 이 물건의 다음 행선지는 인천공항이다. 홍콩에서 그 북경을 통해 가지고 청도로 가는 것보다는 홍콩에서 서울을 통해 가지고 청도로 가는 것이 그 길이상으로도 짧아 가지고 거기서 또 항공 운임을 전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DHL의 배달 방식은 먼저 몇 개의 주요한 지점을 공항과 연계하고 배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항공기로 운반한 후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형태, 최대한 시간 절약을 꾀하는 것이다. If you look at what we do in Asia, we have the central hub here in Hong Kong. We have a southern Asian hub down in Singapore. We have a hub in Bangkok, which services the South Asia parts of the world. But then what we see longer term is that we need a northern hub. 과거의 물류 방식은 각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직접 주고받는 형태였다. 이것이 점차 몇 개의 지점을 한 구역으로 묶고 이 구역을 담당하는 중심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 모습이 마치 수레바퀴의 중심인 허브와 바퀴살인 스포크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으로 불리게 된다. 이것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할 경우 허브가 된다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문호를 열으니까 이제 중국을 생각한다면은 싱가포르이 동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안 다 합해야 전체 동아시아 GNP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아세안 동남아는 90%가 중국, 일본, 한국이 90%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북아라고 그러죠. 한중일을.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규모가 90%나 되니까 이제는 중심지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제주도나 한국쯤이 중심지가 됐어요. 그런데 동북아에는 이렇다 할 물류 중심지가 없습니다. 홍콩만 해도 상당히 남쪽입니다. 굉장히 남쪽이죠. 허브가 부재한 동북아시아. 동북아 허브의 자리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 경쟁의 선두주자는 일본이었다. 고베항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일본 제1의 컨테이너 부두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한때는 동북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고베의 질주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난 95년의 대지진이었다. 항만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컨테이너 화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높은 항만 비용 또한 부산이나 상하이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일본이 들고 나온 대안은 TSL, 테크노 슈퍼라이너라고 명명된 초고속 선박이다. 현재 일본 시미즈항에서 시험 운항 중인 TSL은 컨테이너 전용 운반선으로 최대 50노트, 시속으로는 9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선박의 2배에 가까운 속도다.でこれはご承知のように停泊時はこういう状態で、送動線で前後にスカートが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走る時にはこの中に浮上ファンで空気圧を入りまして船全体を持ち上げて走らせる。すなわち水中に没している部分はこれだけということで非常にその抵抗の少ない状況で走るわけです。非常に近年東アジア等では新興の工業がたくさん出ておりまして非常にコンテナ等々の貨物流動も増えているとそういう中で近海のアジア航路についてこうしたある程度スピードを重視した船というのが投入されるんではないか
そういう意味で、今いろいろ検討を進めておりますのが日本と中国間での物資の輸送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TSL은 지난해 3월에 시험 주행에서 나가사키에서 상하이항까지 11시간 만에 주파해 이미 그 위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 초고속 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부가 환적 화물들이 대거 일본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동북아 중심을 향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나리타 공항이다. 나리타는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동북아 최대의 공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나리타 공항의 미래를 비관해왔다.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들 것이라는 평가였다. 공항의 기능이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토지 매입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시설 확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실제로도 나리타 공항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몇 차례 확장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드디어 오랜 수건이었던 새 활주로의 개장을 앞두게 됐다. 공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다. 今分かってるだけでも新しい航空会社が11社乗り入れてますというふうにもう来てます。その他にもすでに乗り入れてる会社でもっともっと便数を増やしたいと、韓国と日本の間の便数をもっともっと増やしたいというようなその希望も寄せられています。まあ最終的にこれが固まるのは3月になってしまうと思います。 이미 동북아 최고를 자랑하는 공항과 항만의 여건을 놓고 본다면 일본이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내수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고 경쟁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고비용이라는 문제도 허브 컨트리로 향하는 일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상하이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상하이는 양자강 하구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이자 중국 경제 및 국제 교류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다. 요 상해항은 요 장강, 중국에서 제일 긴 장강, 양자강이라 그러죠. 그 강에 위치한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요 상하이가 저 장강의 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천 킬로를 내려온 요 장강들이 이 하구뚝에 오면서 하구에 오면서 흙탕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게 수심이 되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답게 상하이 항구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항만 수심이 낮은 까닭에 덩치 큰 선박들의 선적과 하역 작업은 만조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도 지난 몇 년간 상하이는 고속 성장을 계속해왔다. 연평균 30% 이상의 수출 물량 증가율, 그리고 우리의 주력 노선인 태평양 노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물량은 전체 아시아 물량의 50% 이상입니다. 결국 이 중국의 거대한 물류의 축은 결국 상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에서 세계 20대 항만에 끼어든 것은 지난 95년의 일이다. 이후 7년 사이에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상하이는 신기록 행진을 계속해오고 있다. 99년에 세계 7위, 2000년에는 세계 6위, 그리고 작년에는 컨테이너 634만 개를 처리해 유럽의 물류 허브인 로테르담을 눌렀다. 2000年是那个世界排名第6。那么通过去年呢，我们增加了应该说70万左右这个集装箱的吞吐量，一下子跃居到那个世界排名第5，现在是。
那么应该说，从我们整个上海港的那个吞吐量来看呢，应该说基本上还是每年保持了就是2位数的这个递增的这个速度，也就是10%以上。那么去年呢是13%，啊13%的那个上升的这种幅度，应该说整个发展的那个势头还是很好的。 상하이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황금의 수로라고 불리는 양쯔강이다. 수천 킬로미터 뻗어 들어간 수로를 따라서 내륙의 물동량이 상하이로 집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양쯔강은 동시에 상하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来不及了，这个它，这个是吴淞，这是吴淞口，这是黄浦江的落海口，外面就是长江，长江就是长江的落海口，海口了。这边是外高桥，我们前面就是长兴岛。那么长兴岛随着泥沙的冲击，每年在一定的变大，逐渐变大。前面就是崇明岛。 상류로부터 연간 5억 톤의 토사가 흘러들면서 양쯔강 하구의 섬들은 매년 1km씩 늘어나고 있고 항만의 수심 또한 급격히 얕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항만 입구에 길이 50km의 인공 수로를 만드는 일이었다.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 물살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중간중간에 돌출물을 설치해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상하이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들을 연결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드는 것이다. 계획대로 2010년까지 이 부두가 완성된다면 연간 컨테이너 1,400만 개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이제 상해의 개발 가능성을 갖다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왜 경시를 하냐면은 상해가 양자강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강의 토사가 내려와서 항만 건설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요새의 현대 항만 건설 기술에 의하면은 그거는 아무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 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따져본다 할 것 같으면은 한국의 서해안이 상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안주까지 자체 화물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그 환적 화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한번 신경 진짜 환적 화물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들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역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동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를 목표로 상하이가 내놓은 또 하나의 야심작은 푸둥공항이다. 중국 건국 50주년에 맞춰 지난 1999년에 개항한 푸둥공항은 상하이 중심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 홍차오 공항이 있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한계에 달할 것으로 판단해서 만든 전략적 허브 공항이다. 개항 4년째를 맞이한 푸둥공항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직 이르다. It's very new and modern and it's very clean and everything's actually really well organized and it's very orderly and I like that it isn't as busy as some of the other Chinese airports and everything's much more easily laid out and it is easy to find with the English signs, which is important for me because I don't speak Chinese. 승객들의 불만 중 하나는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Maybe that not all the airlines fly into it. Today I flew from Chengdu to Shanghai and I had to get a shuttle between the two airports. So when more and more carriers come and use this airport, it will be much more convenient for travelers who are coming from connections which were domestic. 항공편들이 상당 부분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공공항에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연결편 어떤 접속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동공항과 황교공항의 비분 비율이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약 4대 6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포동공항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현재 40% 정도밖에 차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공항의 어떤 항공편, 그다음에 여객 수송 능력, 그다음 화물 수송 능력 자체가 활성화 안 되고, 그다음에 기타 지반 시설, 배후 지원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포동공항은 어떤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정체화되어 있고요. 현재 푸둥공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항으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이 적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시에서는 시속 430km의 초고속 자기 부상 열차를 건설하고 있다. 이 열차가 개통될 경우 시내에서 공항까지 현재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 소요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这一块地方的施工，整个一条线路是一直到年底了，才能我们能正式通车。但是这一段就是这2天就要给它结束掉了，因为接下来还要架上面的那个整个磁悬浮的面板，啊，还要进行那个磁悬浮的处理，啊，好多设备都要安装，因为下面还有好多电缆线什么都要搞的，啊。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 과정을 통해 중국 특유의 추진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서 푸둥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那么，这浦东建设国际机场呢，倒不仅仅是为了上海本地的发展，它也是建立一个华东地区，就是长江流域的这样的一个航空的枢纽，就是更有利于给国际进行交往。所以，中国在对外开放的过程当中呢，需要更多的跟国际上的往来。那么，我们中国的现在沿海这个地区啊，特别是华东地区的城市非常多，那么国际航班它也不可能在每个城市都设立建立许多航班，那么也是从这个经济的角度来考虑，就是要有一个航空的枢纽、交通的枢纽。所以，浦东的国际机场，它实际上是一个枢纽型的这样的一个工程。所以，这个工程的建立呢，对不仅仅是对上海，对整个中国的这个长江流域地区的经济发展都会起到非常大的带动的作用。 현재 상하이가 항공과 항만 등의 정비를 서두른 것은 화동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1차 목표가 달성됐을 때 상하이의 다음 행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와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상하이의 다음 무대는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그때 상하이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최근 한 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종말을 예언했다. 첨단 기술을 앞세운 일본과 세계의 공장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호두 까는 기계 속에 놓인 호두와 같은 신사라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을 아시아의 R&D 활동의 거점 그리고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3억이라는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저렴한 생산비를 활용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술력 수준이나 이 생산비 수준에서 중국과 일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호두 까는 기계 사이에 놓인 절박한 처지로 비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틀린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In North Asian terms, Korea's placement in the middle, if you like, between Japan and China, a transport and logistics hub developing, and I think the general perception i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much greater level of traffic passing through South Korea into China and also being exported from South Korea to the rest of the world. Of course, the last year, because of the crisis, has seen a decline in exports from South Korea, but nevertheless, it's seen a major increase in the amount of transshipped products between the rest of the world, South Korea and China, particularly into the smaller ports
in China. 유럽의 관문 국가 네덜란드. 바다와 잇닿아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유럽을 들고 나는 물류 산업을 유치, 유럽의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했다. 국토 크기가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21세기 첨단 산업의 키워드인 물류를 장악함으로써 인구 3억이 넘는 유럽을 자신의 배후 시장으로 갖게 된 것이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 역시 동남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다. 항만과 배후 물류 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한편 환적 화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세계 최대의 환적 항이자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영토가 적은 나라들이 물류 중심화 전략을 추진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나라 좁은 영토에서 생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 즉 이웃 나라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자기 나라로 흡수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영토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물류 중심 부분이다. 동북아의 관문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조도 정상에 위치한 부산 항만 교통정보센터. 부산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Captain, this is Ground Force Service. Use the channel 1, 2, channel 1, 2. 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126척. 선박들이 많이 몰리는 아침 저녁으로는 먼저 진입하려는 선박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항만 입구에서는 바다 위 러시아와의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부산항은 아침 10시 시간에는 이 BTMS가 생기기 전에는 입출항 선박들이 입항 대기하는 선박들이 몰려 있다가 서로 머리만 내고 먼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BTMS 센터에서는 입출항 순번제를 지정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10척 이하로 끊어서 아침에 입출항을 원활하게 기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모두 4개의 항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이다. 남항을 제외한 항구들이 대부분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개발돼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85%가 이곳을 거쳐가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시아 각 지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환적 화물까지 더해지면서 부산 앞바다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저반 부두도 수요가 넘쳐 늘 모자라는 상태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항을 거쳐간 컨테이너는 791만 개. 항만 시설을 최대한 가동했음에도 수요의 78% 정도를 소화했을 뿐이다. 이 같은 환적 화물의 폭주로 부산항은 지난 2000년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그 초창기 당시에는 뭐 시간당 18개, 시간당 33개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0개 정도. 부산항으로 컨테이너가 몰리는 까닭은 우리나라 상선들을 중심으로 먼 거리를 항해하는 대형 선박들이 부산항에 기항하기 때문이다. 이 배는 양쯔강 상류의 난징에서부터 환적 화물을 싣고 왔다. 이처럼 부산항을 찾는 배들 중에는 대형 선박에 환적하려는 소형 선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피다선 사이 해상 운임과 터미널의 하역비, 운송비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컨테이너 1TU당 $200 이상을 상회하는 거로. 환적 화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 동북 해안에는 대형 선박이 기항할 마땅한 항구가 없고 상하이항보다는 부산항이 수심이나 가격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은 가변성이 큰 요소다. 국내 물가만 인상돼도 당장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But it is the same like in other ports. Not good, not worse for me as a captain. But Busan is going to, let me say, to make steps to the future and the service becomes more better. It's improving. But I'm not very satisfied. Why? Well, because the service stacks behind. The international language is English. And here in this port, the people, they speak not fluently English. And when I'm going to approach this port, a lot of local traffic crossing in the precaution area. I cannot communicate because they speak only Korean language. And they don't care about the international rules of shipping. And this is my problem when I'm arriving here. 외국 국적의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의 화물 입출고 경쟁력은 조사 국가들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적체 또한 부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이 9개의 전용 터미널과 또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5개의 재래부두가 난립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항 전체 물량의 38%를 처리할 수 있는 환적 화물을 효율적으로 이 운송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로 수송망이 연결되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소한 불편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 등을 돌린 선박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일은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부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항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95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1년까지 모두 18선석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동아시아의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인 셈이다. 동북아 중에 싱가포르, 홍콩, 특히 그 중국의 상해,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산신항 및 강양항이 지금 경쟁적으로 그 시설 확보 측면에서 컨테이너 우선 선점을 하기 위해 대대적인 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컨테이너 시설을 확보해서 물동량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신항 건설이 완료될 경우 연간 컨테이너 8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존 부산항의 적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의 허브 항만이 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상해로부터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막 위로는 러시아의 우라지보스토크 거기까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제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이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경제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를 대표하는 그러한 항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소위 동북아의 허브항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위치로 봤을 적에 이 부산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부산은 동남아와 미주를 잇는 최단거리상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해상 전체에서 볼 때도 중심에 해당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부산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해상 물류 시장이 부산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 경쟁은 고부가 산업인 항공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장 1년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은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 공항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목표였던 인천공항은 물류 중심지로 가기 위한 기초로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다. 현재 인천공항은 시설 면에서는 허브 공항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항 운영 능력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허브 공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환승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일까? 파리발 서울행 대한항공 902편이 공항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모두 333명. 이들 중 91명이 환승객이었다. 이것은 승객 중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의 환승 목적지는 일본과 호주의 도시였다.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승객의 40% 이상이 환승 승객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인천공항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환승 여객은 지난해 6만 1,000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에 비해서 약 3.9%가 늘어난 그 수치가 됩니다. 지난해 김포공항보다 여객 증가율이 2.5%였던 것에 비해서 환승객 증가율이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때 허브공항으로서의 그 발전 전망은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한 항공사의 물류 창고. 세계 항공화물 분야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곳에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를 두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겨오면서 지역 거점을 만들기에 충분한 면적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한다. 미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주나 구주 쪽이 동남아 그 세 군데가 좀 많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그 환저 가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환저 가물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주에서 와서 이제 뭐 그 동남아라든가 일본 쪽으로 나가는 거,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인천을 경유해서 나가는 화물을 취급하는 곳이고요. 항공 물류에서도 중국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것은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짐작해야 한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화물, 중국에서 나오는 화물을 저희들 비행기로도 수송을 하지만은 저희들 비행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천으로 싣고 와서 인천에서 다시 인천항을 통해서 배로도 내보내고 있고, 또 중국 각지에서 선박에 실린 화물들이 부산이나 인천으로 오게 되면은 그 화물들을 저희들 터미널로 육로 수송해 와서 비행기로 다시 세계 각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에서도 미주와 유럽을 논스톱 직항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북미, 유럽과 오세아니아를 잇는 환승지로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같은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동북아 허브 공항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제 공항 도시화, 이것은 공항 하나만 존재해서는 일단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항과 연계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중심지라든가 아니면 물류의 기능, 그다음에 고가치 산업들을 관장하는 뭐 헤드쿼터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조합적으로 배후에 갖춰줄 때 그 공항이 상대적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설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주변에 갖춰져야 되는 여건들이 좀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한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반경 1000km 이내에는 10억의 인구가 상주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이 지역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10억을 상대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동아시아의 각국이 허브 컨트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그 절호의 기회는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남은 기회의 시간대가 5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과 주변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간 경제 블록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공존의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의 각국들도 이제 그 실험의 무대에 서야 한다. 그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가 오가는 열린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가 그러한 그 대립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허브 국가가 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내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이 보장이 될 것이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체 그리고 경제 협력체가 이루어지면서 또 그것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허브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인가, 주변으로 전락할 것인가. 허브 국가로 가는 길은 막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물류 중심국의 조건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